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융시험 이제 48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 광주연구원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연구소의 정수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낮에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번 주, 이번 주에서 수업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이제 수업이 좀 적고, 제가 기대하는 거는 8월 넷째 주부터 수업이 없어요. 8월 넷째 주요? 8월 첫째 주가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7월 넷째 주. 7월 넷째 주부터? 네. 웬만하면 지금 수업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너무 그러시군요. 더우면 또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지쳐있는 상태여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내일하고 모레하고 계속 제가 자립준비 청년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관들에서 새롭게 이렇게 좀 연락을 주셔가지고, 대상들이 되게 달라진 거예요. 이제 직장을 다니는 청년 사례, 자립 1년차 사례, 자립 2, 3년차 사례, 자립 5년차 사례,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고 있는 친구들을 전체 10회분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의 오프라인 미팅 교육까지. 그러니까 이게 내용들이 컨텐츠들이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스트레스로 이 작업과의 시간으로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저에게 다 자산이 될 거다라고 믿으면서 그럼 한 주간의 경제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금융 뉴스를 한번 좀 핵심 있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국내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제가 골라봤는데, 첫 번째로는 정부 2026년 800조 원 초과의 내년도 예산을 800조를 쓰겠다라고 돌파시키겠다는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AI 및 반도체의 호황에 따른 막대한 세수를 바탕으로 해서 잠재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측면이긴 하지만 결국은 시중에 돈을 푼다라는 얘기는 지금도 물가가 좀 조짐이 이상하거든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가계 경제에는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 기준금리 2.5%에서 2.75%로 전격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급격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올리기에 앞서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달러 비중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많은 대출을 통해 가지고 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아무래도 금리 인상, 대출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이 되면서 기업의 환해지에 대한 이상 징후가 굉장히 많이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투자들이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것들이 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적으로는요, 전쟁과 테크의 독주인데 세계 경제 전망에서도 현재 세계 경쟁률을 소폭 상승하는 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하드웨어 공급에 일단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결국 하드웨어 생태계만 돈을 벌고 나머지 부분들 굉장히 좀 빠지는 이런 금융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과 두 번째로는 미국 연방 준비제도의 케빈 호시 의장이 양적 긴축화 속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통화가 어느 정도 좀 금리가 인상이 될 것 같다라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소재 기업이라든지 그 설비에 대한 전면 중단 산업 같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AI와 관련된 어떤 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침체기를 넘어서 아직은 좀 어느 정도의 위험한 시기에 좀 도달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좀 이러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개발적인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의 종착지는 연 3.5%, 하는 7월 인상으로 긴축 신호탄이라는 한국일보의 7월 13일자 기사입니다. 3년 6개월 만에 긴축 재개될 듯하다라는 내용과 고물가 고환율이 결국 금리 인상의 명분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호재의 경기 우려는 좀 개선이 되었으니 결국 연 2회 인상으로 내년 3.5%도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재 치솟는 물가, 환율의 인상 명분인데요.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 2%에서 지금 현재 6월달 3.2%까지 끊임없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원달러 추이도 계속 지금 1549원까지 오른 상태라면은 아무래도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 것이 너무 좀 당연시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로봇의 야근 뺏길라 현대차 임금체계 중대 결단이라는 한국경제신문의 7월 12일자 기사인데요. 미국에서부터 미미 AI 로봇이 생산 라인에 도입이 되어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에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 노조에서 굉장히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일을 좀 빼져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그런 입장에서 현대차에 있는 임원진에서 완전 월급제를 도입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월급제라는 얘기는 쉽게 해서 야근이든 뭐든 이런 것이 줄었다 하더라도 월급에 대한 부분은 줄지 않고 계속 좀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 노사와 그 다음에 회사의 입장에서의 서로 니즈가 좀 어느 정도는 맞아가는 측면에서 도입이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향후 미래는 정말 기본 급여제처럼 일단은 어느 정도의 좀 AI든 로봇이든 뭐든 생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세수에 대한 부분, 현금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노사 직원들에게든 아니면 국민들에게든 어떻게든 좀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좀 의미 있는 변화로 계속 다 가겠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공장에 투입되는 현대차의 뭐 아틀라스부터 해서 스팟 4종류의 로봇이라든지 스트레치라는 물류 로봇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실은 점점 그 직원들이 퇴직을 하면서 인원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 입장에서도 임금체계를 이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월세 대신 관리비 인상 꼼수 방지, 관리비 신고 의무화라는 한국경제신문의 7월 13일자 기사인데요. 일단은 고정적으로 2년마다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관리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편법적으로 사용료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편법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행 세칙으로 다음부터 입법을 얘기하여 그런 것들조차도 다 공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민간 임대에 대한 뭐 편법 인상 수단을 좀 방지하는 측면에서 강화될 수 있겠지만 새롭게 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크게 돈을 가져가면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초기 임대료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어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결국은 주택이 공급이 돼야지만이 건설에 대한 부분, 주거에 대한 부분이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뭐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제 기사 중에 잠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로봇을 작업 현장, 공장에 투입했을 때 야근은 시킬 거냐. 그러면 기존의 직원들 야근하는 거하고 어떻게 비율은 정할 건 이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새로운 아마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에는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람이 많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들이 자동화 로봇을 쓰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말고 자동차 조립하는 팔만 있는 로봇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1위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공장 안에 들어있는 로봇은 우리가 구경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은 줄어들고 로봇은 많아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체크하는 사람만 남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직장이 현대전자였거든요. 거기에서 전 반도체는 아니고 TFT LCD라고 이렇게 얇은 판, 네. 노트북이라든지 큰 이제 뭐 텔레비전 이런 거 디지털 텔레비전 이런 거였는데 거기도 딱 그렇습니다. 수율을 맞출 때까지는 엔지니어가 필요해요. 엔지니어. 근데 엔지니어는 뭔가 잘못했을 때 고치거나 상의하는 그런 사람인 거고, 네. 그거 말고 수율이 잡혔을 때, 그러니까 불량률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엔지니어가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그 기계 앞에서 각각 기다리면서 뭔가 이상해지면 저기요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만 필요하거든요. 네. 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퍼레이터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 엔지니어와 오퍼레이터. 그래서 엔지니어는 대부분 대졸사원들 아니면 대학원 사원들, 그리고 오퍼레이터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제 여직원들, 네. 이제 이런 분들이 하셨는데 이제 수율이 잡히면 엔지니어는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많이 잘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는 사람 누구예요?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자동화 공장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뭔가 찾아야 돼요. 맞아요. 오히려 청소하는 사람만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 로봇이 하지 못하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네. 뭐 배관 청소, 화장실에 막혔을 때. 예전에 제가 이거 얘기하면 제 나이가 나오지만 언제였죠? 94년도인가요? 93년도인가요? 대전에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거기 군 지원단이었습니다. 근데 군 지원단이 저는 엑스포 현장은 거의 못 가고 대부분 이제 엑스포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대전에.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아니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 네. 이제 이 거주하시는 아파트에서 이제 관리하는, 뭔가 수리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하는 임무였는데요. 가장 큰 임무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기, 또 한쪽은 배관. 그러니까 전기 쪽은 대부분 하는 일이 네. 전구 갈아주는 거. 등이 안 나오는데 출동. 근데 문제는 배관이 보급받은 등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군인 정신을 발휘해서 네. 여기에서 빼서 저기로 넣어줘요. 진짜. 그러면 수리가 됐네요. 이러면서 만족하시죠.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전구를 빼가지고 다른 곳에 모자라는 데 끼워줘요. 그러니까 보급이 없는 군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 보통 이런 거를 훔친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위치 변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군대에서는. 네.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이거 말고 배관이 있습니다. 배관 업무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뭘까요? 아까 했던 화장실 배관인가요? 화장실 막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무실 이게 지원단으로 전화가 옵니다. 띠리릭, 화장실이 막혔습니다. 근데 이제 배관 업무를 하는 군인들은 다 나갔고 전기하는 사람만 남은 거야. 그럼 전기하는 사람이라도 나가서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전기인데요. 라고 했지요. 자, 옛날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네. 2026년 7월 13일이고요. 보내준 거 가장 최근에 네. 보내드린 겁니다. 대출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건 뺐습니다. 자, 제목은요. 생애 최초까지 높아진 대출 문턱에 실소유자들 돈 어디서 구하나. 전체적인 느낌은요. 가계대출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집을 더 많이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또 오늘 난리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관련된 대출을 받는 분들도 어때요? 영향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총량 관리를 해야 되니까.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국민은행 생애 첫 주담대도 주택담보대출도 3억 원 제한 강수. 전번에 6억이라고 그랬잖아. 또 언제 또 4억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3억 됐어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3억 제한이라는 게 누구나 평등하게 3억이 아니지요. 그렇죠. 빵빵한 대기업 다니면서 본인이 연봉이 높으신 분 기준으로 3억이라는 겁니다. 입주자 더해 임대인도 자금 못 구해 다일통덕.
자, 임대인이 자금을 못 구해서 발동동. 이유가 뭘까요? 뭐, 그 전 사람 보증을 줘야 되나요? 그렇죠. 임차인 임차 보증금 내줘야지 이분이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못 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타행, 이게 타은행, 풍성은과 우려, 지방은행도 조이기 동착. 아래쪽에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요. 표가 요 까만색 표가 2개나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필요하신 분요. 지금 당장 대출 상담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이 표를 참고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은행 가려고 한다. 그럼 국민은행 칸만 읽고 가시라니까요. 왜? 뭐뭐는 한다, 뭐뭐는 안 한다. 이게 은행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은행들이 연이어 가계의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대출 계획을 세워놨던 실수요자들이 걱정만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실수요자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부분 주택 관련이죠. 네.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실투자자 이렇게 보통 얘기 안 합니다. 네. 자, 입주를 위해서 목돈이 필요했던 차주들, 돈 빌리는 고객들, 물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리자는 임대인도 마찬가지다. 사실 이거 비판해야 되지 않나요?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될 보증금이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거 없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건 비판받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샀잖아.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세입자 돈 더해서 집 사는 게 기본이라고. 근데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요. 자, 은행권에서 연말로 갈수록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5대 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도 조이고 있다. 지방은행도 조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부터 보시죠. 이 표 2개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표도 이게 뭐 내용이 장난 아닙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제한 조치 현황입니다.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한데요. 지금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요건 그냥 한번 읽어라 보겠습니다. 대강이라도. 첫 번째, 5대 은행 하나은행이요. 신용대출은요. 차주별 합산 1억 원 이내 취급 제한입니다. 신용대출 합쳐서 1억 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모기지보험, 신규 가입 한시적 중단. 모기지보험이 뭘까요? 모기지 보험이요? 예. 주택담보대출 해주면서 네. 보험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이자도 받고 보험도 당연히 보증료 또는 보험료 이런 단어를 넣겠죠. 네. 자,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8월 중 실행분 대출 모집인 접수 중단. 대출 모집인 접수 중단.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집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겠죠. 아, 달리 얘기하면 모집인 필요 없다는 뜻이죠. 왜요? 장사 잘 되니까 굳이 모집인한테 모집을 받아서 그러면은 은행 와서 직접 하나은행 와서 직접 대출을 받으시는 거하고 모집인을 통해서 받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네 차이는 모집 수수료죠. 네. 결론은 뭡니까? 모집인한테 모집 수수료 주기 싫다죠.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은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9월 중 실행분 대출 모집인 접수 중단. 결국은 8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9월은 전세대출까지 대출 모집인 을을 통해서 대출 받는 거 중단이라는 겁니다. 하나은행이요. 자, 국민은행이요. 신용대출 일반대출 최대 1억 마이너스 대출 최대 5천만 원 제한. 요 저희들 제가 다뤘던 기사에서 했습니다. 각각 은행별로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네. 신용대출은 1억 원 해주면 많이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1억 원 이하로 깎는 거죠. 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요. 똑같아요. 모기지 보험, 신규 가입 한시적 중단. 그리고 또 지금 냉정하지 않습니까? 타행 갈아타기 중단. 타행 갈아타기. 우리가 이 타행 갈아타기로 제가 몇 번이고 거의 10번 이상 했던 게 뭡니까?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죠. 안 하겠다는 거죠. 왜요? 신규 대출 너무 많아서 이익이 많거든요. 굳이 타행 대출로 바꾸는 거 우리 허락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 대환대출 하려면 기존의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이 어때요? 허락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은행하고 옮기지. 근데 허락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한동안. 그리고 또 똑같네요. 대출 모드기인 접수 한도 축소 또는 원보, 전 지역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한도 3억 원. 여기 아까 기사에 나왔던 그거죠. 3억 원 한도다. 그런 겁니다. 그 대신 여기 지금 가로가 있죠.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집단대출은 제외입니다. 3억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수한 대출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3억 원 한도라는 게 뭡니까? 개인적으로 은행에 가서 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갔을 경우에 적용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집단대출을 받는다. 그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네. 자, 우리은행도 똑같습니다. 갈아타기 신용대출 판매 중단 됐고요. 일반대출 1억 원 한도고요. 마이너스 통담도 제한합니다. 신한은행도 마찬가지네요. 신용대출에 비대면 신용대출 일별 접수량 제한.
이제 한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루에 비대면으로 하시는 거 한도 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행 나오라는 거죠. 인터넷도 안 된다는 거죠. 은행 나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요. 똑같네요. 대출 모집 및 채널 중단.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얘들 짰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왜요? 내용이 똑같잖아요. 네. 항상 말씀드렸듯이 은행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은행과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담합할 필요가 없다고. 국민은행이 하면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담합할 필요가 없거든요. 또 모기지보험 신규 가입 한시적 중단. 너무 무심되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농협이요. 네. 예, 주택담보대출 전세 모기지보험 가입 한시적 중단. 그리고 신용대출 가계자금 신용대출 최도 한도 1억 원. 자, 이 5개 은행에서의 공통점. 신용대출은 이제 1억 원 초과해서는 거의 안 해준다. 1억 원 미만이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이제 무슨 보험 들어주는 거 이제 신규로는 안 들어준다. 그리고 대출 모집인 통해 가지고 뭐 대출하는 거 이제는 한동안 안 하겠다.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래쪽도 비슷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놨나요? 이렇게 써놨어요. 은행권 대출 한도 축소 도미노라고 써놨죠. 뜻이 뭡니까? 네. 앞에 하나 넘어지면 줄줄이 넘어지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하나가 사실 제일 큰 은행이 하면 나머지는 따라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쭉 내려와서 지방은행 그래픽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오픈뱅킹 서비스, 모바일 뱅킹으로 지방은행도 많이 보고 계시니까요. 자, 가계대출 제한합니다. 지방은행도요. 네. 여기 보면 좀 섭섭한 은행이 있습니다. IM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IM은행은 그 전에 무슨 은행이었죠? 대구은행이었습니다. 네. 근데 대구은행이 IM은행 되면서 일반 시중은행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지금 지방은행 같아보잖아. 아직도 지방은행이 있어. IM은행은 어때요? 섭섭하겠죠. 내가 시중은행 된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지방은행 카테고리에 넣으니까. 자, IM은행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신규 가입 한시적 중단. 신용대출 타행 갈아타기 비대면 신용대출 신규 접수 중단. 부산은행 주택담보대출 대출 모집인 접수 중단. 경남은행 신용대출 플랫폼 갈아타기 추천 서비스 중단. 자, 공통점 계속 똑같죠? 뭡니까? 갈아타기 이제 안 도와주겠다는 거죠. 우리 은행에서 신규로 받는 건 좋은데요. 또 다른 은행이 있는 걸 우리 은행으로 바꾸는 건 좋은데요. 우리 은행에 있던 거를 딴 은행으로 가버리는 거. 우리 그거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라는 거죠. 네. 전북은행이요. 역외 지역 신규 집단 대출 제한. 이건 좀 특별하죠. 역외 지역 신규 집단 대출 제한. 이게 무슨 뜻일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동네 말고 딴 데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동네는 전북 지역이겠죠. 그러겠죠. 결론은 뭡니까? 그전에는 전북은행이 전북 지역 집단 대출 말고도 했다는 거죠. 이게 저 지금 몇 번 제가 다룬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였냐? 신협 새마을 금고였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대출 받다가 안 되겠으면 어디를 찾아간다고요? 신협 새마을 금고 지방에 가서 누굴 찾는다고요? 나의 선배 후배 사돈의 팔촌을 찾아서 대출을 받는다. 그런 거를 다룬 적이 있었죠. 자, 광주은행이요. 신용대출, 일반대출 최대 1억 원, 마이너스 대출 최대 5천만 원 제한. 어떻습니까? 5대 은행과 내용이 완전 동일하죠. 예, 한동안 그럴 것 같습니다. 맨 아래쪽만 볼게요.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만 언급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른 은행 16개는 거의 비슷하게 제한 가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 3개는 아직까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카카오뱅크, K뱅크는 이전부터 적용해왔던 일별 접수량 한도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 당연하죠. 왜요? 얘들은 비대면밖에 없잖아. 대면이 없잖아.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한도가 소진되는 탓에 무슨 거예요? 저 모바일 뱅킹에 시작되자마자 누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오픈런인데 오픈런 현상도 여전하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없는 토스뱅크. 몰랐네요. 토스뱅크는 주택담보대출이 없대요. 네. 네, 지난달부터 신용대출만 제한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출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대신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지금은 좀 사정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알아보려고 직접 갔어요. 네. 지금은 모바일 뱅킹 핸드폰만 보면 되잖아요. 그 대신 핸드폰을 보고 일단 한번 내가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다 하면 동네에 있는 병원이란다. 은행에 가보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정도 정성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네.
다음 기사도 짧게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이거 좀 속쓰리죠. 은행에서 산 ETF 63조 7월 폭락에 투자자 한숨. 오늘 얘기겠죠? 당연히 2026년 7월 13일 이고요. 자, 오늘 뭐 사이드카 뭐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왕창 떨어져서 지수가 7,000보다 떨어졌답니다. 맞아요. 코스피 지수가.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난리 나는 걸까요? 생각보다 어때요? 주위의 분위기가 덤덤하죠? 예전에 코스피 10% 빠지면 느낌이 어땠습니까? 국가가 망하나? 뭐 이런 소리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10% 빠져도 이해는 해. 왜요? 너무 많이 올라서.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어때요? 네. 걔들이 10% 빠졌거든.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는 어제 나스닥인가요? 네. 미국에 상장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떼돈 번다고 그러잖아요. 네. SK가 지금 자신감을 표현했죠. 조만간 우리가 삼성전자 시총을 따라잡는다. 이러면서. 자, 오늘의 이 내용은요.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르면 내리게 돼 있어요. 조정인 거죠. 간단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속 타시는 분들은 ETF를 걸으시거나 레버리지를 걸으시거나 이런 분들이죠. 이런 순간에 거꾸로 인버스 거신 분들은 그렇지 내 말이 맞잖아 이러고 계실 거예요. 네. 자, 상반기 은행 역대급 판매 기록 상승 국면 5월 6월 30조 팔아 은행에서 ETF를 팔았다는 겁니다. 5대 은행 수수료만 5,500원 벌었다. 수수료요. 놀랍게도 이 수수료는요. 은행에서 하는 주주 업무인 대출해주고 먹는 마진과 다릅니다.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마진 1% 먹으면 욕해요. 보통 1% 위아래거든요. 네. 1%만 먹어도 욕한다고요. 많이 먹었다고. 근데 이 5,500억이 지금 판 ETF에 비해서 얼마나 먹었는지 좀 뒤에 나옵니다. 1%는 없습니다. 자, 코스피 6,800선까지 대거 밀렸다. 오늘 얘기네요. 안정성장 은행 고객마저 비상.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려고 ETF 하는 거 아닌가요? 자,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1월 달에 4,285였나? 저는 꼭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자, 1월 2일에 4,285였는데 제일 높았을 때 6월 22일에 9,1114 됐었고 지금은 6,806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옆에 오른쪽에 그림 또 있네요. 은행 ETF 판매액과 수수료 수입이고요. ETF 판매액이 1월 달에 7조 7천억 정도. 근데 지금 6월 달에 딱 2배죠? 14조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겠죠? 고객들이 많이 와서 저 ETF 할래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은행 직원이 이제 이거 하셔야죠. 남들 다 이거 하는데요. 자, 제가 어제가 아니고 저번 주에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 갱신을 했습니다. 네. 갔더니 무슨 얘기를 했냐? 요즘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팔 때 어떻게 팔고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고객님 꼭 1년짜리 하셔야 되나요? 3년은 안 되시나요? 라고 모든 고객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ISA를 팔고 있습니다. 예금을 판다고 하면서 네. ISA를 팔고 있습니다. 고객님 비과세인데요. 혹시 3년은 안 되시나요? 라고 하면서 팔고 있습니다. 왜? ISA가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렇죠. 또 비과세도 되고. 어르신들이 뭔가 예금 가입할 때 ISA가 뭔지 아니면 무슨 시스템이 뭔지 ETF가 뭔지 자 보통 이거 기준으로 사십니까? 이자 금리가 얼마예요? 이걸 기준으로 하십니까? 그렇죠. 이자 금리를 보죠. 네, 지금 이제 ISA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 주요 시중은행 상장지수펀드 ETF 63조어치 팔아서 5,500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초에 4,000대였던 코스피가 단숨에 8,000대로 오르면서 은행들이 증권사에 전해물을 갖췄던 ETF 폼에 뛰어든 것이다. 자, 그 전에 이제 팔았던 거 이제 욕먹었던 거 있죠. 홍콩. 네. 그렇죠. 홍콩에 있었죠. 맞아요. 근데 홍콩에서는 냈다 당했고 그리고 홍콩 ETF 팔다가 걸린 거 지금 이제 벌금 한 1조 정도로 지금 이제 협의를 보는 쇼부를 보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저 손해 본 거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채우고 있다고요? ETF로 또 ETF로 이제 생긴 손해는 ETF로 채워야겠다라는 게 지금 은행의 입장이신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7월 달에 조정받으니까 높은 수수료를 내가면서 안전한 은행에서 ETF를 사들인 고객들의 수익률에 비상이 걸렸다. 아무래도 증권사에서 사시는 ETF 그리고 은행에서 사시는 ETF 어디가 수수료가 비쌀까요?
글쎄요. 은행이 너무 비싸겠죠. 비교해보세요. 네. 은행입니다. 자, 아래쪽에 하나 쪄보겠습니다. 이건, 큰일 났다라는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단락보고 끝낼 텐데요. 자, 일각에서는 2023년 터져나왔던 홍콩 주가연계증권 ELS 대규모 손실 사태의 항목을 은행권이 너무 쉽게 잊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홍콩 ELS였군요. ETF라고 제가 말씀 잘못 드렸죠. 네. ETF는 ELS와 달리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손실 처리되는 형태의 파생상품은 아니지만 잘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손실 구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ETF가? 이 단어를 헛갈리는 기자들은 너무 많다는 거죠. ELS가 파생상품이 아니고 파생결합증권입니다. 그쵸. 두 개는 다르지요. 뭐가 다릅니까?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상품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이건 증권업계에서 구별이니까. 증권상품은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100%가 끝입니다. 네. 내가 넣은 돈 빵이 되면 끝이라고. 근데 파생상품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도 가능하죠. 예, 이건 지금 잘못 쓰신 오탑니다. 이렇게 써야 되죠. ETF는 ELS와 달리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손실 처리되는 형태의 파생결합증권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네. 파생상품 아니고 은행을 믿고 수수료까지 내고 샀다. 고객 불만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 은행에서 가입하신 투자상품이 손실 났어요. 그러면 은행을 믿고 가입했는데 뭔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정상이죠. 근데 이것도 교육 안 받고 가입시켰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불완전 판매. 그렇죠. 자, 국민은행 ELS 사태 때 가장 손실을 안겨준 KT국민은행이 올 들어 ETF 판매액도 5대 시중은행 중에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것도 틀렸죠. 5대 시중은행 아니고 5대 은행 중에 1등이었다. 왜냐하면 많이 손해봤으니까 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신 거죠. 은행권 관계자는 증권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고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면 자 5월 6월 증시 고점설이 나왔을 때 적어도 대면 판매 차이나라에서는 관리 조치가 있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요? 아니 7월 달에 오를지 내릴지 알면 누가 압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맨 아래쪽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신한은행은 증시 호황으로 ETF 판매가 늘다. 지난 2월 수수료율을 올렸다. 0.7에서 어때요? 1%까지. 이거는요. 리스크가 없어요. 팔면 땡이야. 물론 여기 홍콩 ELS처럼 국가가 야 원금 물어줘 이러면은 또 1조 물어놔야 될 수 있지만 이건 팔면 끝이라고요. 수수료만 먹으면 끝인데 0.7인 거를 1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 요거 말고 딴 건 없을까? 있지요. 우리 뭐 이렇게 보통 분들은요. 아니 0.7 먹다가 1% 먹는 거 조금밖에 안 올렸는데 그게 문제냐? 아니요. 금융업계에서는 0.7에서 1 가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준금리 0.25% 올리는 거 바들바들 떨고 있잖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죠. 올리냐 내리냐. 0.25가 아니고 0.5를 올리면 뭐라고 부릅니까? 빅스텝. 0.75면은 엄청 이렇게 민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에 신경 쓰는 거 더하기 지금처럼 오르고 내리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라는 말씀. 좀 안심하시고 좀 기다리시라. 은행에서 ETF 했으면 뭐 갑자기 뭐 반토막되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요. 자, 또 요거 내용도 다음 주에 또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융상품이라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할 때는 신중함이 더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내가 금융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하고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잘 모른다면은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는 거 가입을 안 하신 것이 나은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평소에도 계속 이렇게 금융에 대해서는 좀 우리는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더운 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자 그래도 좀 행복하게 이렇게 또 싸졌을 때 적립식으로 하시는 것은 또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꾸준하게 한다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그 녹음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